전해드린 대로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단을 출범시키면서 대통령실이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네,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상혜 전 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대통령실이 직접 정부가 독도 지우기에 나서고 있다는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는데요. 양측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한쪽에서는 친일파들이 득세하고 한쪽에서는 독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엔 석연치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반국가 세력으로 오인받을 만한 일체의 행동을 중단하십시오. 있지도 않는 독도 지우기를 왜 야당이 의심하는 것인지 저희를 묻고 싶습니다. 노화돼서 재설치한다는 내용을 알고도 왜 야당은 자꾸 독도 지우기라는 괴담을 퍼뜨리는 건가요? 친일 프레임 공세를 이어가기 위해 오직 정부 공격령으로 독도까지 끌어들이는 모습을 보면 과연 공당이 맞는지. 네, 최 평론가님, 들으신 것처럼 네. 대통령실은 야당이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면서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 독도 이슈로 대통령실과 야당이 정면으로 충돌한 상황인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실은 빌미를 제공한 측면은 있죠. 무슨 얘기냐면 용산 전쟁기념관과 광화문역이나 잠실역, 안국역 같은 데에서 독도 조형물을 철거한 부분. 네. 이거는 전쟁기념관은 서울시 관할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연일 수는 있다. 그래서 이제 빌미를 제공한 측면은 있는데 사실은 독도 지우기라는 것이 이제 리모델링 과정이라는 거거든요. 서울교통공사가 공문을 보내서 네. 자, 안전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 이런 것들을 좀 정비하는 차원. 그러니까 그 독도 조형물뿐만 아니고 여기 광화문 역사에서 다른 것들도 지금 재정비 단계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미 또 철거 예정인 독도 관련한 조형물 아니고도 철거 예정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철거하고 10월 25일 독도의 날에 맞춰서 새롭게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쪽으로 리모델링을 하겠다. 이게 지금 교통공사 측의 입장이란 말이죠. 네. 그렇다면 이게 독도 지우기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 하나. 그다음에 독도는 지금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 경비대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무슨 재주로 윤석열 정부가 독도를 지우죠? 지울 방법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배하고 있는데 그런 점으로 본다면 자꾸 이걸 독도 지우기라고 그러면서 무슨 친일 프레임으로 해서 윤석열 정부의 덮어 씌우기는 제가 괴담이라고까지는 얘기 안 하겠지만 적어도 빌미를 제공한 측면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독도 지우기로 공세를 펴는 것은 지나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빌미를 준 측면도 있다고 하셨지만 독도 지우기 의혹, 이재명 대표가 병상에서 첫 번째로 내린 지시였거든요. 네. 왜 이 시점에 이 지시를 내린 걸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좀 약간 친일적인 친일이라는 게 적극적 친일은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국민들이 느끼기에 너무 일본의 선의에만 기대는 그런 정부의 모습들이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낙연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의 임명이라든가 김문수 지금 지사 논란 우리 또 따져보겠지만 그 지명이라든가 좀 전에 방송에도 나왔지만 정신교육 교재에서 독도 분쟁 지역 이런 부분을 표현을 지웠다든가 이런 것들 일련의 그 과정들이 있어요. 이런 게 이제 빌미를 줬고 정치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호재인 게 당연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우리 최병묵 편집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부 지하철역이나 박물관에서 사라진 이런 것들을 너무 크게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해명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좀 더 지켜보고 비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야당이 비판하는 건 당연한데 비판을 넘어서면 일반 국민들 중도층에서는 저거 역시도 자기 진영을 위한 이익을 위해서 좀 너무 막무가내로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의 정부의 일련의 과정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비판하는 것까지는 저는 괜찮다고 보지만 과도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 야권에서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더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런 분석을 좀 해주셨고요. 이 여야 간의 역사 공방이 결국 독도 이슈까지로 번진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30일에 새 역사 검정 교과서가 공개가 되면
이 정치권의 역사 논쟁이 한층 더 격화될 거란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저희가 들여다보지 못했으니까 이제 그 나온 뒤에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네. 아마 민주당은 또다시 이 새 역사 교과서에서도 역사 교과서가 상당히 두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 중에 이제 현대사, 근현대사 부분에 아마 친일 프레임을 뭔가를 씌우려고 시도를 할 가능성이 전 대단히 높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와 이 친일을 엮어서 지금 그 이른바 정치적으로 좀 호재를 맞았다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뭐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교육부가 어차피 검정 교과서 승인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아마 제대로 대응을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뭐 지레짐작으로 또 새 역사 교과서도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됐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성급하고요. 네. 한번 나온 뒤에 한번 보시죠. 네. 그런데 일련의 과정들을 좀 보면 민주당 지도부에서 계엄령 준비설에 대해서도 네. 뭐 비판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독도 지우개 의혹까지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서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공세를 피하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도 일거든요. 저는 김민석 최고위원과 김병주 최고위원의 계엄령 관련 발언은요, 지지층을 향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신들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자기 지지자를 모으고 뭐 당대표도 되고 싶고 더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싶은 욕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뭐 조형물이 사라진 예.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 두 개 사안 외에 일련의 다른 부분들은 지나치게 현 정부가 국민의 정서를 자극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너무 일본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지나치게 선의만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전 정부에서 북한에 대해서 선의만 기대서 하는 게 맞냐라고 그렇게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정부는 같은 우를 범하죠? 그런 부분에서 분명한 비판의 지점들은 있고 그것이 중도층에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까 제가 야당이 과도한 것도 안 좋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보면은 지금 현 정부의 자세가 훨씬 더 마이너스가 크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오늘 또 다른 갈등의 불씨도 예고가 돼 있습니다. 오늘 국회 운영위에서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야당의 현안 질의가 있을 예정인데요. 여기서 또다시 이 김 여사 문제 등을 놓고 야당과 대통령실이 충돌할 분위기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뭐 사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대통령실은 대통령실대로 입장이 확고합니다. 지금 그 김건희 여사 문제는 그 검찰에서 수사가 거의 매듭 단계에 와 있지 예.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검찰 수사를 결과를 좀 지켜보자는 판단일 거고요. 네.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는 뭐 특검 얘기하겠죠. 그렇게 되면 그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뭐 조금이라도 진전되거나 아니면 양보하거나 하는 그 얘기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지만 현재 그 검찰에서 아주 빠르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거기에서 무슨 새로운 그 국면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은 없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를 좀 지켜보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 가지 사안에서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야기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13시간 만에 파행으로 끝이 났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김 후보자의 역사관을 문제 삼으면서 사퇴를 요구했는데요. 청문회 주요 장면 모아봤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역사적으로 다시 재평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분이 뇌물죄로 구속된다면 저도 뇌물죄죠. 일제 강점기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은 국적이 일본입니까? 일본이지 그걸 모르십니까? 아니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국적이 전부 한국입니까?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이런 후보자가 어디 있었습니까 역대? 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청문회는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윤력 평가가 끝났습니다. 하기 싫으면 그냥 나가세요. 진행 절차. 자, 위원님들. 거기서 얘기 왜 나옵니까 지금? 일제시대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다라는 네. 이 김 후보자의 발언이 파행을 촉발을 했는데 이 논란이 된 발언 두 분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요, 뭐 제가 부족하지만 평상시에 중립적 사고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김문수 후보자의 이야기는요, 중립적 사고가 불가능해요.
좀 사적인 감정이 너무 복받칩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자, 일제시대를 보세요. 우리 국민은요, 억울한 희생자이자 피해자였습니다. 가해자 편에 서서 얘기하는 게 국민 정서에 맞고 국민적 시각에 맞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대한제국 국민이라는 말을 못한 거지 안 한 게 아닙니다. 그거 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일본이 잡아가서 죽이고 고문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요, 우리나라는 살아있었고 그리고 그거를 계속해서 지향했기 때문에 독립운동이라는 걸 했고 네. 마침내 우리나라를 찾은 겁니다.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방을 하고 광복을 했겠습니까? 저런 말은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할 말이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공직에 나서는 사람은 사적으로 술자리에서 자기 생각은 좀 이래라고 말할 수 있지만 공직에 나갈 사람이 국민을 향해서 할 말이 전혀 아닙니다. 저는 김문수 후보자 지명을 대통령께서 처리를 하지 않으면 이 정부에 굉장히 큰 피해 요인 내지는 굉장히 뭐랄까 안 좋은 예. 영향 요소로 저는 크게 작용할 거다 앞으로. 저는 이런 우려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립적 사고가 불가능할 정도로 화가 난다 이런 아니 표현 해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좀 보시면 보시나요? 돼요. 저 이제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그 얘기가 굉장히 불편하게 들리죠. 우리한테. 뭐 그리고 1910년에 우리가 국권을 상실했다. 우리 역사책에서 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국민 정서적으로는 다 옳은 얘기예요. 우리 국민으로서 우리가 국권을 상실했다는 부분을 인정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그냥 이제 중립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1910년에 국권을 상실하고 1945년에 그 국권을 회복한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1910년부터 1945년 사이에 한반도 땅에 살았던 국민은 일본 국민이냐 한국 국민이냐 우리가 인정하기 싫죠. 그러나 일본 국민이에요. 국제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보면 인정하기 싫은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이것을 1910년부터 45년까지 한반도에 살았던 우리 국민들이 일본 국민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아마 전 세계에 있는 이 이른바 식민지라는 개념은 전부 다 다시 역사를 다시 써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불편하지만 이거는 사실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그거하고 그럼 노동부 장관이 되겠다는 사람이 나와서 물론 뭐 질문하니까 답변하는 거지만 저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거는 정서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그런 거를 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김 후보자의 역사관뿐 아니라 뭐 발언을 놓고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자제를 놓고도 여야의 시선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야당에서는 극우 유튜버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직에 나오시려면 적어도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그다음에 편향되지 않게 행정을 할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하시는 말씀들을 들어보면 노조에 관한 것이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세월호 희생자나 뭐 이런 어떤 좀 약간 우리 그 사회에서 뭐 좀 피해자나 갖지 못한 계층에 대한 어떤 인식을 표현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저는 이건 뭐 극우라고 표현하는 거 외에 극단, 독선 뭐 이런 걸로 표현하는 거 외에 어떻게 저걸 표현할 수 있는지 저는 단어를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 정부 여당이 김문수 후보를 밀고 가면은요, 저는 중도층은 예. 싹 다 잃을 것 같은데요.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네,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이 거센데요. 윤 대통령은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시나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여온 인사 스타일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미래를 전망해 보자면 저는 뭐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사실은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역사적으로 재평가를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는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죄면 나도 뇌물죄다 뭐 이런 거는 이제 대법원까지 확정된 판결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장관이 되겠다는 사람으로서는 좀 적절하지가 않죠. 네.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따져볼 측면이 굉장히 많은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해온 스타일을 보면 그냥 임명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또 그에 따른 정치적 부담은 뭐 윤석열 정부가 져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법원이 MBC 사장 선임 권한을 가진 방송문화진흥의 이사진 교체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 문제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2인 체제 방통위에서 박문진 이사들 임명한 거 사실상 위법이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어떻게 의미로 받아들이셨나요? 자, 이게 그 집행정지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이제 가처분 사건이라고 하는 거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로 저런 판결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위법이라고 했지 위법이라고 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퉈볼 그 여지가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작년 12월에 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봐도 사실은 이 방통위가 2인 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또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런 부분은 다 나와 있어요. 그게 이런 그 어제 나온 저 결정하고 비슷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작년 12월 서울고등법원의 결론은 그렇다고 해서 2인 체제에서 내린 결론이 무효가 아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 그렇다면 지금 어저께 그 판결하고 작년 12월 판결이 비슷한 듯 보이지만 결론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이 부분에 관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즉시 항고를 지금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고등법원에 가서 다시 다퉈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사실상 뭐 모든 것이 그 방통위가 패소한 것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 섣부르다. 아직 첫 번째 판단만 나왔기 때문에 두 번째 판단, 세 번째 판단이 그 남았고요. 네. 그다음에 본안 소송이 또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죠.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일 평론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방통위는 곧바로 항고를 예고를 했어요. 예. 이 본안 소송 결론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만큼 이 MBC 경영진 교체도 기약 없이 미뤄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KBS 이사회 재편과 같은 이 앞서 2인 체제 방통위 상태에서 진행된 판단들에 대해서도 야권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정치적으로는 당연히 문제를 제기하겠죠. 이런 판단이 나왔으니까. 근데 법적으로는 그것이 인정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는 게 네. 지금 우리 최병무 편집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12월, 지난해 12월에 판결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판결은 그 전에 것들에 대한 판단이에요. 그 전에 결정된 것들은 위법성의 소지가 있지만 이미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인정한다예요. 그러면 이 판결 이후에는 위법성을 고쳐서 판단들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법원 입장에서는 그 전에 것들까지 이거를 소급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이 판결 이후에 위법성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법성을 계속 그 지속하는 어떤 행위들을 한 거에 대해서는 저런 판단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법원이 위법성을 지적했잖아요. 예. 근데 그 위법성을 알면서 계속해요? 그러면 법원 입장에서는 이거는 위법하다고 해야죠. 그러나 그 전에 한 거는 이미 결정이 내려진 거니까 이걸 위법하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제가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네, 근데 이제 경영진 교체, 2인 체제에서 이루어진 MBC도 있지만 네. 거기다가 KBS도 있고 YTN 문제도 있거든요. 네.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것들은 이제 다 개별적으로 좀 다뤄져야 될 부분이죠. 뭐 이게 그 직무정지, 집행정지 부분에 관해서 어제 법원이 저런 결정을 내렸다고 그래서 이게 본안 소송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건에까지 다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것도 다 무효로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개별 사건에 관해서 아마 그 뭐 집행정지나 뭐 이런 거를 신청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봐야 되는데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 어제 판결이 원래 8월 5일에 그 신청을 했었죠. 소송을 제기해서 8월 26일에 나왔잖아요. 한 20일 정도 걸렸어요. 그렇게 되면 뭐 서울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서 결정 내리는 것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요. 네. 그렇게 돼서 빨리 이 불확실성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기능 정지 상태 이걸 좀 법원이 빠른 결정으로 신속한 결정으로 좀 해소해 줬으면 가부간에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보면요. 물론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판단이 본안에 대한 판단은 아닙니다만 이번 법원 결정이 지금 직무정지 상태인 이진숙 위원장의 헌재 심리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좀 보시나요? 뭐 영향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게 만약에 본안 재판이라면 영향이 뭐 거의 결정적일 거예요. 그런데 이건 본안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본안 재판에서 상당히 다툼의 여지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헌재가 독자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재보궐선거 저희가 앞두고 있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호남 쟁탈전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양측의 입장 먼저 들어보시죠.
호남은 사실상 민주당 일당 독점 상태입니다. 고인물은 썩습니다. 흐르게 해야 합니다. 앞으로 조국혁신당은 누가 더 좋은 사람과 정책을 내놓느냐로 경쟁할 것입니다. 무조건 당연히 도와달라고 지지를 부탁하는 정치 세력을 넘어 호남의 발전과 미래를 책임지는 비전과 역량을 갖춘 유일 정치 세력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 이 네. 민주당에 대해 고인물은 썩는다 같은 발언으로 견제구를 던졌고요. 최근 전대 과정에서 이 호남 홀대론이 나온 민주당은 호남 민심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양당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은 뭐 지난 선거에서 나타난 결과가 있잖아요. 그 비례에서는 조국혁신당이 민주당보다 훨씬 높은 지지를 얻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조국혁신당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혁신당 입장에서는 비례 의원만으로 지금 당을 이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거의 한계를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지역의 기반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 선거는 지자체장 선거로 이어집니다. 그럼 그 전에 있는 재보궐에서 본인들의 지지를 이어가기 위해서 어떤 승부를 좀 민주당과 겨뤄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양쪽이 상당한 경쟁을 호남에서 할 것으로 그리고 그 경쟁 과정에서는 서로에게 약간의 어떤 비판을 넘어선 네. 발언들도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민주당, 조국혁신당, 호남에서 어디에 손을 들어줄까요? 조금 애매하죠. 기록상 보면 애매합니다. 지금 이제 영광군수하고 곡성군수가 이번에 재보선을 하는데요. 예. 그 재보선과 그 영광 곡성의 지난 총선 때의 그 비례대표 득표율을 보면 진짜 우리가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라고 하는 정도에 근접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물에 따라서는 그 누구든지 다 네. 당선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10월 재보선이 그 호남에 2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인천에도 있고 그렇죠. 부산에도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거기에서도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낸다면 자칫 잘못하면 국민의힘에 어부지리를 줄 가능성이 네. 있죠.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종합적으로 그 호남 2개와 다른 지역 2개를 가지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정치적 협상을 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보죠. 네. 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상황 정리해 주셨는데요. 민주당 내부 이야기도 짚어보겠습니다. 이 김부겸 전 총리가 정치활동 재개에 나서면서 이 민주당을 향해서 이 언제까지 강성 지지층만 바라볼 거냐고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김 전 총리가 비명계의 구심점 역할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비명계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 있죠.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지사, 네. 김동연 경기도지사 예. 이 세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분 중에 한 분은 구심점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나 이 구심점 역할을 하려면 비명 세력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비명이 있긴 있지만 세력화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세력화하려고 나서지 않는 한. 근데 스타일상 김부겸, 김경수 이 두 분은 그런 스타일이 또 아니에요. 네. 김동연 지사만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두 분에 비해서 뭐 정통성이라든가 뭐 정치적 기반이라든가 이런 게 좀 부족해요. 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구심점 역할을 딱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고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가장 큰 분들이다라는 말씀은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정치 활동을 재개한다 그래서 저도 김부겸 전 총리 측 인사를 한 2분 접촉을 해봤어요. 반응이 틀립니다. 어떤 반응이요? 한 분은 아니 그냥 원로로서 좀 답답하니까 목소리를 좀 더 내겠다는 얘기지 네. 정치를 하겠다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고요. 또 한 분은 그럴 거면 왜 이 시점에 그렇게 그렇죠. 나왔겠느냐. 이 두 반응이 다르더라고요. 같은 김부겸 예. 전 총리 측 분들인데도 지금 반응이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지사, 김동연 지사까지 민주당 내에서 3김이 형성이 됐거든요. 네. 어떻게 견제 세력이 될까요? 그 독자적으로 이게 이른바 자생력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견제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10월 이제 2가지 사건에 관한 재판 결과를 지금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인 법조계의 관측이에요. 근데 그 관측대로 만약에 유죄를 받게 됐을 때 그게 확정적인 판결은 아니지만 이재명 대표 체제가 크게 흔들릴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재명 대표가 이러이러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거와 1심 판사가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저희가 MBC 그 박무진 이사 효력에 관해서 1심 판결을 받아봤잖아요. 예. 네. 그거 크게 흔들리잖아요. 그것처럼 만약에 유죄 선고가 10월에 나왔을 때 크게 흔들리고 네. 그러면은 정치적 공간이 민주당 내에 생겨요. 그렇게 되면 그 반사 이익을 저는 민주당 내의 삼김이 받아갈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자생적으로는 어렵지만 이재명 대표가 흔들리는 그 공간을 삼김이 조금 파고 들어갈 여지는 상당히 크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 10월이 기점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